실제로 무역 전쟁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었는데 지금 네.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무역 전쟁이나 환율 전쟁, 네. 그다음에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죠. 네.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기도 하고 인하하기도 하는데 그렇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났던 과거 시점들이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환율 전쟁을 했던 시기 중에 하나가 일본이 네. 미국한테 이제 플라자 합의라는 걸 하면서 네. 엔화가 네. 85년도 9월 달부터 네. 95년도 4월 달까지 10년 10년 동안 거의 이제 달러당 250엔에서요. 네. 달러당 80엔까지 거의 3배 가까이 절상이 됐던 경험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경기가 안 좋으면 네, 그렇습니다. 85년부터 95년까지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일본 경기가 이제 버블이 점점 꺼져가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잖아요. 네, 예.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통화 같은 경우는 네, 경기가 좋을 때 네. 위기 직전까지 계속 통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GDP가 증가할수록 네. 통화가 더 강세로 달러 대비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경향을 보이는데 네. 일본은 반대였네요. 네, 이게 참 이제 독특한 케이스라고 볼 네. 수가 있는데요. 일본은 이제 85년부터 95년도까지 일본의 시기를 보면 네. 85년도부터 90년도까지는 일본은 엄청난 버블기를 겪어요. 네.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에 일본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은 천황의 앞마당을 팔면은 캘리포니아를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도 이제 엔화는 마찬가지로 절상이 됐었고요. 네. 그 다음에 90년도에서 95년도 그 기간에는 버블이 붕괴되는 시기였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엔화가 좀 강세로 가는 기조가 그러니까요.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환율이라는 건 네. 단순히 시장 원리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예. 이제 다른 어떤 국제적인 역학관계에 의해서도 움직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그겁니다. 일본은 네. 70년도에서 80년도 사이에 그 고도 성장을 구가하는 그 기간 동안에 네. 미국한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물건을 팔아먹었어요. 네. 특히 자동차를 많이 팔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무역 흑자가 어마어마했고 네. 미국은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견디지 못하고 너네 인위적으로 엔화 가치를 너무 많이 낮춰가지고 수출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된다. 환율 조작.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온 네. 거죠. 그러면서 일본한테 네. G5 회담이라고 합니다. G5 정상회담이라고 합니다. 5개 나라의 수장들이 모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이죠. 네. 그래서 그 85년도 9월 달에 플라자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일본까지 다 불러 모아요. 네. 거기서 일본한테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냐면 엔화를 2배로 절상한다는 그런 형태의 합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엔화를 그냥 절상하겠다. 예, 엔화를 절상하게 되는 사람 거죠. 5명 모여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엔화를 절상하려면 어떻게 네. 되냐면은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들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이 갖고 있었던 달러를 갖다 그때 이후에 다 팔고 네. 그 달러를 팔면서 엔화를 사들이니까 네. 엔화 가치가 확 뛰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85년도 9월 달에 달러당 250엔, 그러니까 250개의 엔이 있어야 1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불과 딱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네. 딱 1달러에 120엔까지 떨어집니다. 반토막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0개의 엔만 있어도 1달러를 사는 네. 그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던 그런 네. 시기였다. 그러니까 그럼 5개 예. 국가에서 전부 다 N을 사들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건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사들이게 되는데 아. 기본적으로는 미국도 굉장히 많은 규모로 사들이게 되고 네. 일본도 거기에 동참을 하게 되는 구조가 되죠. 자기들도 네. 자기가 N을 사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합의로 그냥 정해진 거구나.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지금이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끔 네. 이제 뉴스나 이런 데다가 네이버나 이런 데다 쳐보셔도 돼요. 네. 제2 플라자 합의라고 쳐보면 네. 지금 현재 미국에서 중국한테 압박을 할 때 굉장히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네. 너네 위안화를 절상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네. 뭐가 똑같냐면은 지금 중국은 지난 20년 동안 미국한테 물건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고 네. 미국은 대미 무역 흑자를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죠. 네. 상대적으로 미국은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이, 중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미국은 중국한테 대중 무역 적자가 너무 심각하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양쪽에 불균형이 만들어진 네. 거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거죠. 너네 우리한테 계속 흑자를 거두는 것도 문제고 네. 두 번째는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일자리가 다 사라지고 있는 게 문제다. 가만두지 않겠다. 이거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하는 네, 게임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한테 위안화 절상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위안화 절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약간 좀 생략된 얘기지만 네. 제가 만약 중국이면 옛날에 한번 돌아볼 거잖아요. 네. 80년대에 일본이 어땠냐면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당연히 일본 입장에서는 수출이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할 그러겠죠. 거예요. 엔화가 2배로 절상이 네. 되니까 아무래도 일본 물건이 비싸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일본이 어떻게 되냐면 수출이 어려워질 걸 생각을 해서 내수 경기 부양에 들어가게 돼요. 금리를 인하하면서. 네. 그러니까 수출해서 주저앉는 거를 내수에서 끌어올려서 메워주겠다. 네. 성장을 그렇게 부양하겠다는 정책을 썼는데 네.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의 수출이 일본의 그때 당시 자동차 이런 제품들이요 굉장히 좀 이게 좀 좋았나 봐요. 네, 네. 그래서 일본 물건이 가격이 크게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좀 팔렸나 봅니다. 그러니까 수출이 확 주저앉거나 그러진 않고 잘 버텨주는 상태에서 네. 내수가 훅 올라오는 구조.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엔화가 강세로 가잖아요. 네. 엔화가 강세로 가면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를 보였다고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해외 수입품의 가격이 낮아집니다. 네. 그러면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한 상태에서 물가가 안정이 돼 버려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일본의 소비 경기나 이런 게 굉장히 좋아지게 되고요. 네. 유동성이 많이 돌게 되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자금이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해드리면 보통 경기가 좋아지면 물가가 네. 올라요. 사람들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그러죠. 그런데 엔화가 강세로 가면서 해외에서 수입되어 들어오는 네. 물건의 가격이 안정이 돼 버리죠. 네. 그러니까 경기가 좋음에도 물가가 뛰질 않으니까 네.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동산 가격이 막 뛰어 올라갑니다. 네. 그래도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물가가 안정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자 그래서- 수입해오는 네, 원자재 가격도 안정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 생산품 가격도 계속 안정되고. 이제 여기 약간 좀 과외로 하나 말씀드리면 네. 85년도 12월 달에 네. 한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당시 사우디가요. 네. 당시 사우디가 이제 어떤 짓을 하게 되냐면 네. 그때 당시에 사우디가 원래 전 세계 원유 시장 공급의 3분의 2를 차지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상한 애들이 등장합니다. 노르웨이라는 애들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멕시코 유전이 등장을 하고, 약간 셰일 느낌인데.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구소련이 네. 원유 생산을 늘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네. 이제 원유 가격이 그럼 계속 떨어지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한 애들을 갖다가 가만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네. 한 거죠, 사우디가. 그래서 사우디의 원유 시장 점유율이 확 줄어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좀 짜증이 나잖아요. 그래서 네. 다 죽여버리겠다. 이러면서 이제 원유의 공급을 갖다가 확 늘리는 네. 85년도 12월 달에 그 정책을 쓰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유가가 배럴당 30달러였거든요. 네. 그게 딱 3개월 만에 86년도 3월 달에 네. 9달러까지 떨어져요. 배럴당 9달러. 그러니까 이제 30달러에서 9달러면 많이 안 떨어진 애가 아니라 엄청 70% 떨어진 거죠. 떨어졌잖아요. 예. 요게 언제하고 똑같냐면 예. 2014년도 9월에 가보면 그렇죠. 그때 국제유가가 맞아요. 배럴당 105달러였어요. 예. 100달러에서 30불까지 그렇죠. 떨어졌어요. 30불까지 떨어져요. 예.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주인공이 사우디와 러시아에다가 셰일 기업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셰일 기업을 죽여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사우디와 러시아가 공급을 늘리는 네, 구조, 네, 네. 예, 요걸 만들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가가 폭락을 했는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엔화가 강세인데 네. 유가가 하락했습니다. 네. 그럼 물가가 안정이 되죠. 네. 물가가 안정이 되면 일본의 내수 거기다 물가가 안정된 상태에서 유가도 안정돼 있는데 네. 돈을 풀어버리면 네. 일본의 이제 내수 경기가 아주 뜨겁게 달아오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일본 경제에 어마어마한 버블이 끼게 되는 예, 그런 배경이 형성이 됩니다. 그 플라자 합의 이후에 버블이 발생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그 개념이 85년도에 플라자 네, 합의가 그렇습니다. 있었고 85년 그럼 9월이. 버블이 네. 꺼지기 시작한 거는 몇 년도예요? 이제 90년도가 되는데요. 아. 요게 이제 어떻게 꺼지냐면 네. 집값이 이제 전국의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뛰잖아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다 부동산 투기에 나섰는데 기업들이 어차피 엔화가 절상이 돼 있으니까 엔화가 네. 강세니까 수출이 별로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 어떻게 해서 돈을 벌면 되냐면 땅을 사면 됩니다. 그냥 공장 질 땅이다 한다면서 산 다음에 공장 안 지고 가만 놔둬요. 그럼 네. 땅값이 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정부 가치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되게 결국에는 버블에 형성되는 부분이고 네. 일본 니케이 주가 지수가요. 네. 그때 당시에 38,000포인트를 기록해요. 아. 89년도 12월에. 네. 지금 니케이 지수가 최근에 많이 올랐거든요. 그쵸, 엄청 올랐잖아요. 24,000포인트입니다. 그때 38,090년도에 지금 24,000포인트입니다. 아직 고점을 회복을 못했네요. 고점에서 한 30% 정도만 아. 밑에 내려와 있는 그런 상태죠. 이게 이제 일본의 그때 당시에 버블의 이제 네. 전성기였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89년도 하반기에 교체가 됩니다. 네. 일본 중앙은행 이제 BOJ죠, 뱅크 오브 네. 재팬. 그 중앙은행 총재가 딱 교체가 되는데 이 중앙은행 총재가 새로 교체된 사람이 더 이상 그 투기꾼들과는 같이 살 수 없다. 네. 투기꾼들을 죽이겠다. 이제 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90년도 딱 들어와가지고 일본 중앙은행이 당시 일본 기준금리가 2.5%였어요. 네. 연. 그걸 6%까지 단방에 들어올립니다. 아. 불과 1년 안에 6%까지 금리를 쫙 인상을 해버려요. 네.
근데 그때 당시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동산 버블이면 사람들은 부동산 투기 붐이 불었을 거잖아요. 네. 그때 일본의 은행들이 LTV가 120%입니다. 며칠 전에 그 기사 나온 거 보시면 네. 9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LTV 20%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15억 이상은 빵. 그렇죠. LTV가 120%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값 오를 것까지 생각해서 담보가치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네. 자, 그러면 가계부채가 엄청나게 증가했을 거잖아요. 네. 거기에서 금리를 한 방에 확 들어올립니다. 네. 그럼 빵 하고 이제 터지게 그러겠죠. 되겠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일본 부동산 버블이 크게 붕괴가 되면서 막 주저앉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이제 부동산 버블이 깨지면서 주저앉을 때는 네. 경기 부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자산 가격이 급락하는 걸 막아줘야 돼요. 금리를 네. 낮추거나. 근데 이제 아까 그 중앙은행 총재의 스탠스 보셨잖아요. 네. 투기꾼들은 죽어야 된다. 네. 그러면서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별다른 그 자산시장 부양하는 금리 인하나 이런 것들을 해주질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하늘 꼭대기에서 땅 끝까지 이제 주저앉는 추락하는 거죠. 거죠. 네, 경기라는 건 이런 사이클을 가져가면은 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건 괜찮은데 네. 버블이 무서운 건 하늘에서 여기까지 딱 때려버리는 겁니다. 네. 여기 딱 때리면 머리가 깨지니까 그냥 네. 누워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쉽게 일어나질 못했고 네. 그래서 일본은 30년 동안 지금 네.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버벅버벅 하다가 2012년도에 아베가 들어오면서 네. 무제한 양적 완화라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살포하니까 세계의 화살. 예, 그렇습니다. 네. 요즘 조금씩 올라오는 아. 그런 구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이제 일본에서 버블 붕괴가 나타난 구조를 말씀드렸는데 네. 중국이 그걸 딱 보고 배운 거죠. 네. 어떤 걸 배우고 배운 거냐면 어설하게 미국의 요구대로 위안화 절상을 강하게 받아줬다가는 네. 중국도 버블로 갈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네. 중국도 버블로 가게 됐었을 때 만약 중국도 버블이 깨지면 과거 일본하고 우리가 다를 게 뭐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중간에 잠깐 궁금한 네. 게 있는데 예를 들면 90년도에 그렇게 금리를 급격히 인상시키고 네, 경기가 모든 자산 가치가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는 네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런 자산 가치 폭락이 되면 네, 그 외화 자본 환율과 금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엔화가 다시 폭락을 하면서 그 위기를 수출로 극복할 수 있는 뭔가 환경이 조성되거나 그런 상황이 된다고 배우잖아요, 네, 학교에서. 그렇습니다. 네, 근데 네, 네. 그렇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게 참 궁금하네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통화에는요, 네. 그냥 국제 통화가 있고 네. 그냥 일반적인 통화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 통화의 가치를 갖다 그 매길 때 이런 걸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 돈이라는 거는 교환 가치도 있습니다. 네. 사용 가치도 있는데 네. 이게 저도 번역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엑스터널러티라고 해가지고 네. 외부성이라는 게 있어요. 네. 외부성이 뭐냐면 두루 널리 많은 사람들이 쓴다라는 겁니다. 아, 많이 쓰는 거? 예, 근데 요걸 한번 잠깐 보시면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그 뭐랄까요, 저기 어떤 컨테스트를 해가지고 네. 입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자 앞으로 나오시면 100만 원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뛰어나오셨는데 네. 100만 원을 딱 드렸는데 딱 열어보니까 구두 상품권이에요. 기분이 좀 실망감이 크죠. 예, 그렇죠. 이 느낌이죠. 그러니까 물론 네. 이제 그 구두 상품권을 받으셔서 네. 좋긴 하지만 이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약간 할인해서 팔아야 네, 되니까.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걸 쓸 수 있는 곳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이죠. 네. 거기에 제가 원하는 구두가 있어야 쓸 수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이미 할인이 확 들어가는 겁니다. 네. 하나 더 나가서 만약 딱 드리는데 도서 상품권입니다. 네. 그럼 또 이 생각이 네, 딱 네, 들잖아요. 네. 이 느낌이.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으면 그 통화의 가치는 높은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라고 하면 전 세계가 씁니다. 엔화도 전 세계가 쓰고요. 네. 유로도 전 세계가 씁니다. 네. 근데 원화는 전 세계가 안 쓰죠. 어. 예를 들어서 필리핀 이제 페소화를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쓰려고 하면 페소화 드리면 기분이 약간 좀 네, 뭔가 이거 그냥 뭐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네. 이게 왜 왔지? 뭐 이런 네. 느낌이잖아요. 근데 상금으로 달러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럼 좋죠. 좋죠. 네. 금을 드립니다. 그럼 더 더 좋죠. 이제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외부성이라는 거는 이제 네. 우리가 마음속으로 좀 측정을 해야 되는데 네. 달러나 엔화나 유로와 같은 국제 통화는요. 네.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나라하고 교육을 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한국하고 인도가 교육한다고 해볼게요. 네. 둘이 무역 거래를 할 때 네. 한국은 인도에 물건을 수출합니다. 네. 그러면 인도한테 받는 돈이 네. 루피아를 받진 않겠죠. 인도로 그러겠죠. 루피아를. 그리고 인도도 우리나라 원화를 받으려고 네. 하지 않겠죠. 네. 뭘로 거래를 하냐면 100% 달러로 거래하려고 그러겠죠. 합니다. 그래서 국제 통화라는 거는 탄탄한 수요가 어디든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양적 완화하고 일본도 양적 완화한다고 하고 네. 유럽도 양적 완화한다면서 돈을 들이부어도 그 나라 통화 가치가 폭락하거나 네. 그런 문제가 나타나진 않는 거죠. 수요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국내 수요 외 수요들이 네, 많이 그렇습니다. 있다는 거잖아요. 일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부동산 버블이 무너질 때 네. 이미 이 엔화가 어마어마하게 해외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네. 혹시 옛날에 너무 오래된 영화처럼 보일 수 네. 있지만 뭐 다이하드 뭐 이제 이런 영화 보면 다이하드요? 예,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아니, 그 얘기 이게 뭐냐면 네. 이제 일본이 뭐 콜롬비아 영화사도 샀다느니 뭐 어떤 영화사도 뭐 저 일본이 해외에 많은 부동산을 샀다 뭐 이런 네. 얘기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예를 들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본 경기가 어려우면 거기를 팔고 돌아옵니다. 그럼 콜롬비아 영화사를 팔죠. 네. 그럼 콜롬비아 영화사 팔고 달러를 샀겠죠. 네. 달러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아, 네. 달러를 받았겠죠. 그렇죠. 콜롬비아 영화사 팔고 네. 달러를 받은 다음에 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본국으로 네. 돌아옵니다. 네. 달러를 팔고 엔화를 사서 본국으로 돌아오면 그러겠죠. 달러 가치 대비해서 엔화 가치가 뛰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예. 이때 버블 때 네, 엄청 많이 바꿔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블 예. 꺼지면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니까. 예. 그 하나 더 되게 획기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또 이렇게 우리가 이정표처럼 보셔야 될 게 네. 뭐가 있냐면 95년도 1월 17일 날 네. 코베 대지진이라는 네, 일이 네, 벌어져요. 네, 네, 네. 그 오사카 옆에 있는 네, 도시가 하나 고베 있는데, 대지진. 예, 네. 그 고베 대지진이 딱 펼쳐지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일본의 보험사들이 네. 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일본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선도적으로 제로 금리를 단 나라예요. 네.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는 자금 운용을 해봤자 이자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해외 투자를 늘려놓은 겁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해외에서 자금을 가지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해외에 있는 자산을 팝니다. 네. 그렇게 달러를 받아서 달러를 팔고 네. 엔화를 사서 돌아와서 네. 보험금을 지급을 하죠. 그럼 시중에 풀려있던 엔화가 쫙 씨가 말라요. 네. 그럼 엔화가 강세로 돌아가겠죠. 네. 그래서 달러당 80엔까지 내려간 겁니다. 그럼 그럼- 고베 지진도 어떻게 보면은 그 엔화 강세에 일조를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네, 네. 2011년도 3월이죠. 네. 동일본 대지진이라고 네, 혹시 네, 기억나시죠? 네, 네, 그죠? 그렇죠. 후쿠시마 뭐 네. 원전 이런 그때 당시 대지진이 난 다음에도 보험금 지급 이슈가 생겼어요. 네. 해외에서 자산을 팔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엔화가 네. 2011년도 12년도에 네. 1달러의 엔화가 70엔까 75엔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80엔보다 더 내려간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엔화가 이때 슈퍼엔고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일본 수출이 어려웠을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본 기업도 수출도 어렵고 하니까 일본 주가 지수가 그때 당시 니케이 지수가 8,000포인트까지 떨어집니다. 네. 38,000에서 앞에 3자 딱 되면 8,000이죠. 그렇죠. 그때 당시 코스피 지수가 어땠냐면 네. 차화정이라고 혹시 2011년에 그렇죠. 차화정 그때 막 랠리였거든요. 2,100포인트 이 네. 정도 가지 않았나요? 2221을 가요 장중에. 그게 고점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참 동안. 네. 그러니까 2011년도 3월에 2221을 갔는데 네. 오늘이 이제 2019년이지 않습니까? 네. 2019년 말인데 오늘 보니까 간신히 2200이 돌아왔어요. 네. 그때보다 조금 낮죠. 네. 일본은 당시 8000이었는데 지금 24,000입니다. 이때 왜 그렇게 되냐면 네. 이때 아베가 들어오죠. 더 이상 이렇게는 살 수 없다. 네. 라고 하면서 엔화 약세를 만드는 정책을 쓰게 네. 되는데 그게 이제 일본이 무제한 양쪽 아까 말씀하셨던 네. 세계의 화살 네. 예,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일단 그러면 중국 얘기로 다시 넘어와 봐야겠죠. 네, 예. 그럼 중국이 여기서 교훈을 봤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원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천천히 위안화의 절상을 가져가고 싶어 네. 라고 하는 거고 미국 쪽에서는 빨리 가 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급격한 위안화의 절상을 만약 중국이 받아들이게 되면 네. 이제 과거 일본과 같은 그런 이제 트레이를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네. 중국도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미국은 그걸 찍어 누르는 겁니다. 네. 빨리 가 천천히 이러니까 이제 둘이 분쟁이 붙게 되는 아. 거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빨리 갈 것을 종용하면서 일단 너네 농산물이라도 사라고 하는 게 이제 제1차 이제 무역 협상, 무역 네. 합의라고 하나요? 네네. 예, 그 국면이 이제 펼쳐지게 된 거죠. 아. 네, 환율 전쟁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파이가 있어요. 둘이 나눠 먹는 파이가 있는데 네. 그냥 반 뚝 잘라서 나눠 먹습니다. 네. 근데 어느 나라나 매년 전년 대비해서 성장하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더 많이 먹고 싶거든요. 그죠. 근데 파이가 안 커져요. 저성장 때문에. 파이가 똑같은데 안 커지면 더 많이 먹어야 되면 어떻게 하냐면 요렇게 있는 거를 제가 요렇게 잘라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이제 더 많이 먹으려면은 경쟁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려면 기술 혁신을 해야 되는데 기술 혁신을 할 힘은 없는 겁니다. 네. 그럼 뭘 하면 되냐면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면 돼요. 네. 그럼 제 통화 가치를 낮추면 제 수출품의 가격이 떨어질 거지 네. 않습니까? 네. 가격 경쟁력이. 그래서 경쟁적으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해서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모두 다 자국 통화 가치가 낮아지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 대부분의 나라에 수출하기에는 당연히 그게 유리한 네. 거죠. 그러면은 자기 나라 통화의 가치를 낮춰가지고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다른 나라가 바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모두가 다 수출하려고 자국 통화 가치를 낮춰요. 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환율 전쟁의 끝에 뭐가 남냐면 네. 모두 다 수출만 하려고 하죠. 네. 수출은 공급입니다. 네. 수입은 수요죠. 그쵸. 전 세계 수요가 아무도 없고 네. 다 공급만 해요. 네. 그럼 공급 과잉에 수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가격이 폭락하면서 공황이 옵니다. 그러니까 환율 전쟁의 끝에는 그런 비극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래서 G20에서 딱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네. 우리 먹고 살 만한 20개 나라는 네. 파는 만큼 삽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파는 만큼 삽시다. 네.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고 조작해가지고 물건 마음대로 팔기만 하지 말고 네. 그러지 말고 파는 만큼 삽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었던 나라가 네.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네. 중국한테 그래서 너네 위안화 절상해. 위안화 절상해. 위안화 절상해. 너네 이 이렇게 절하된 얘기하는 겁니다. 가치가 네. 너네가 고의로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그렇죠. 외환시장 이제 기본적으로 그렇게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기 전에는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는 면도 굉장히 강한데 네. 실제로 이제 일방적인 외환시장에 쏠림이 나타났을 때는 외환 당국의 개입도 들어가는 경우들이 왕왕 그거잖아요. 나타납니다. 공개시장 조작 이런 거. 이제 공개시장 전에 통화 정책에서 나타나는 네. 거고 뭐 이제 그런 그냥 비슷한 케이스라고 하셔도 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저기 그 환율 방어라는 말씀 들어보신 네, 적 네, 있죠? 네. 예, 환율 방어가 대표적인 이제 네. 외환시장 개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런 거 하기 전에 구두 개입을 먼저 하고. 예, 구두 개입을 먼저 하죠. 이제 네. 으름장을 놓죠. 네. 자꾸 이렇게 위안화가 절하가 되는 거 가만두지 네. 않겠습니다. 이런 네. 식으로 이제 위협을 하는데 시장이 무시하고 계속 달리면 네. 그때 이제 들어가서 뭐 뒤통수로 딱 때려주는 예, 그런 구조죠. 그 환율이라는 게 네, 그렇구나. 그냥 그게 아니네요. 막 주가랑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 예, 약간 좀 다르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주식시장도 조작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네. 개입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의 값입니다. 네. 대외적인 돈의 값이 환율이고요. 네. 대내적인 돈의 값이 금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외적인 돈의 값이 이제 환율이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환율이라는 거는 그래서 네. 이게 우리나라도 그래서 보시면 이제 어떤 걸 좀 느끼실 수 있냐면 네. 어떤 나라 통화 가치가 일방적으로 절상이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는 중국이랑 일본이랑 수출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중국 위안화 약세에 일본 엔화가 약세입니다. 네. 근데 저 혼자 원화 강세 이렇게 달려가잖아요. 네.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수출만 골로 가는 문제가 생기게 네, 되죠. 네. 그래서 항상 우리나라 외환시장도 보면은 원화가 혼자가 나홀로 강세 가기 전에 양옆을 살짝 봐요. 일본하고 중국을 딱 봐요. 네. 이쪽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이쪽도 혼자 내려갔다가 네. 다시 올라오곤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좀 왕왕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네. 이주열 총재가 네. 그러니까 거기 중앙은행 예. 있잖아요. 예, 중앙은행. 예. 중앙은행 그 회의에서 네. 통화정책 회의에서 네. 금통이죠. 네, 금통위에서. 예. 거기서 정하잖아요. 원래 네, 금리를. 예, 기준금리를 정하죠. 예. 근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그냥 정할 수 있는 그게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 환율에 따라서 내가 네. 외부 돈의 가격에 따라서 내부 돈의 가격을 정해야 되는데 네. 그럼 대외 환경을 고려해가지고 그냥 거기에 맞는 금리를 이렇게 제시하는 정도가 되는 게 아닌가. 아, 예. 이제 기준금리하고 이제 환율은 조금 다른데, 네. 환율은 일단 우리나라도 환율을 정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고정환율제거든요. 아. 그러니까 달러당 800원. 이렇게 고정환율제를 썼었는데, 네. 고정환율제라는 거는 환율을 갖다 그냥 어쨌든 안정을 시키는 겁니다. 네. 홍콩 달러가 그래요. 네. 홍콩 달러가 1달러에 네. 그 7.84에서 네. 7.85 홍콩 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하게 네, 해놨어요. 네. 아, 7.75에서 7.85 홍콩 네, 달러 네, 사이를 네. 왔다 갔다 하게 해놔요. 그래서 이걸 통화 패그제라고 하거든요. 네. 그걸로 인해서 홍콩이 아시아 네, 그렇죠. 금융 허브가 역할을 네, 그렇죠. 하고 예. 뭐 그런 통화가 얘기죠. 안정이 네. 되니까 환율의 변동이 없으니까 네. 투자하기에 불확실성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고정환율을 썼던 게 95년, 97년에 네. 그 95년, 96년, 97년에 고정환율제를 썼는데 네. 이 고정환율제는 뭐냐면 국가가 나서서 환율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네. 1달러에 800원 이 딱 네. 지켜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생기죠. 우리나라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의 엔화가 약세로 돌면서 네. 그리고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합니다. 96년도에. 네. 그 퍼스널 컴퓨터 붐이 좀 꺼지면서 반도체 네. 가격이 좀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엔화가 돌고 엔화가 약세로 돌고 PC 가격이 떨어지면서 반도체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우리나라 수출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95년, 96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해외에. 아. 돈을 빌려서 과잉 투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나하나 흔들릴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97년도 1월 달에 왜 한국철 과잉 투자를 왜 한 거죠? 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경쟁자의 통화가 네. 엔화가 어마어마한 강세로 갈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년의 관성 10년의 때문에. 관성, 예, 그러면서 이제 밑으로 더 내려갈 것이다 이런 게 네. 있었고 이제 문민정부가 그때 이제 출범을 해요. 네. 93년도에 이제 김영삼 정부 출범을 한 다음에 네. 그때 당시에 나왔던 게 이제 세계화라는 네. 그 네. 모토가 있었어요. 네. 세계화라면서 세계 경영이다, 해외 투자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금융시장이 해외 개방이 되면서 네. 우리나라에서 돈을 빌릴 때는 1년에 10% 이자를 내야 돼요. 네. 근데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때는 네. 3, 4%만 내도 대출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아. 그때 다만- 우리가 고금리였으니까.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다만 문제가 뭐냐면 네. 이게 달러 빚이에요. 그쵸. 금리는 낮은데 달러 빚이죠. 네. 달러 빚 하면 좀 찜찜해서 이거 받으면 안 되는데 그냥 그래서 예. 어른들이 달러빚을 예. 내더라도 그 얘기가 예, 그 얘기가 나는 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랑 달러랑 네, 금리 그렇죠. 차이가 엄청나게 났구나.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러 빚을 막 이제 끌어다 대는데 네. 문제는 뭐냐면 1달러에 800원이 지켜지면은 나중에 갚을 때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문제가 안 되는데요. 네. 나라에서 달러를 지켜준다 그러니까 해외 투자가 되게 계속. 그렇죠. 예, 안정이 되니까 당연히. 근데 그렇게 못 되는 지켜준 거죠. 거죠. 그게 이제 IMF죠. 그때 당시 이제 그래서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이상할 것 같으니까. 네. 이제 뭐 기업들 하나하나 망가지고 하니까 네. 우리나라에 있는 자산을 팔고 원화를 받은 다음에 그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하나씩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외환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네. 원화를 팔면서 달러를 사서 나가는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네. 그럼 달러를 너도 나도 달러를 사려고 하면 달러 네. 가치가 뛰어야 돼요. 네. 그럼 환율이 1달러에 800원이 아니라 그쵸. 800원 주고 1달러를 사는 게 아니라 1000원 주고 1달러를 사야 되는데 우리는 800원을 지켜주기로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냐면 누군가 나서서 달러를 마구 팔면 됩니다. 누군가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마구 팔면 되는데 네. 누가 있느냐라고 하면은 정부가 있죠. 왜냐하면 그 정부가 갖고 있는 달러 쌈짓돈이 있는데 그걸 네. 외환 보유고라고 합니다. 네. 당시 200억 달러 정도 되는 외환 보유고가 네. 있었는데 요 200억 달러를 딱 꺼내가지고 외환 시장에 막 던지면서 방어를 한 거죠. 네. 800억 달러를 800원을 지키려고. 네. 근데 그 순식간에 털리고 그거 다 털리고. 돈 없네요. 미안 하면서 이제 손을 든 게 이제 IMF 외환 위기가 된 그러면 거죠. 일본처럼 네. 해외 자산을 많이 구축을 해놨으면 네. 그거를 팔고 원화를 다시 사는. 이제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가 이제 그 일본만큼은 안 해서 전혀 그런 구조가 아니죠. 일본은 그때 당시만 해도 어마어마한 경제의 대국입니다. 저희는 네. 그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아시아의 4마리 용은 됐지만 아무것도 신흥공업국이었죠 느낌에. 예. 네. 그래서 이제 뭐 일본하고 비교하기에는 조금 네. 좀 어려운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IMF 때랑 지금이랑은 약간 위상이 좀 다르긴 많이 해요, 다르죠. 우리나라가. 예, 많이 다르죠. 아. 이 가장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옛날에는 우리나라 국채는 되게 네. 불안한 자산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항상 시장이 해외에서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하고 채권을 다 팝니다. 주식하고 국채를 다 팔아요. 불안한 나라니까. 그럼 주가 떨어지고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국채 금리가 탁 튀어요. 네. 그 얘기 뭐냐면 이제 채권을 팔고 나가니까 우리나라에서 돈 나가지 마세요. 2% 더 드릴게요 하면서 네.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나라 금리가 탁탁 튀곤 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유럽 재정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2010년도, 11년도, 12년도에. 네. 네. 그때 유럽 재정위기 때 털려나간 나라가 어디냐면은 그리스가 털렸고요. 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런 나라들이 한꺼번에 털렸고. 이거 피그스죠. 피그스. 네, 그렇습니다. 피그스가 네. 다 털렸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이탈리아 하면 이렇게 선진국이라는 느낌을 잘 안 가지잖아요. 지금은. 이탈리아 왜 네. 비벼볼만하다. 네, 그렇죠. 지금 저 정도는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약간, 그죠? 약간 좀 이탈리아는 뭐 축구만 좀 잘하고. 이탈리아 이런 네, 약간 그렇죠. 이런 예. 남유럽 국가들은 예. 약간 좀 비벼볼만하다. 그렇죠. 이제 그쪽은 좀 이렇게 스페인도 우리나라보다 원래 잘 살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스페인 하면 이제 좀 이제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간 게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 2000년도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많이 풀려요. 네. 그래서 돈이 많이 풀리는데 그 돈의 핵심이 연기금이 있습니다. 네. 연기금은요 안정적인 자산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 안정적인 자산이라 하면 트리플 A 하는 채권을 찾아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 많은 돈이 한꺼번에 AAA만 찾으니까 AAA가 품귀예요. 너무 적어요. 선진국들 국채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래서 뭔 짓을 하게 되냐면 그럼 AAA 채권을 만들면 되지 않겠어? 네. 라고 해가지고 나온 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명한테 대출을 해드립니다. 네. 이분이 내일 연체를 하실 확률은 높거든요. 있거든요 분명히. 네, 네. 근데 10,000명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네. 내일 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쬐 확률 없죠. 그죠. 그러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쬐야
제 채권이 손실이 나요. 네.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해놓은 겁니다. 네. 최고의 상품 하나. 네. 그 밑에서 먼저 손실이 나고 제 거는 네. 맨 뒤에 손실이 나요. 네.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야. 네. 다 째야 됩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도 만약에 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쨌을 땐 AIG가 보증을 해줘요. AIG가. 예. 이러면 이건 뭐 지금 봐도 안전하잖아요. 그리고 네. 이제 무디스나 이런 데서 트리플 A, AAA 이렇게 합니다. 네.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쨌고 AIG 신용은 그때 트리플 A였나요? AIG도 그렇죠. 이제 그 굉장히 큰 보험사인데 네. AIG하고 이제 거래를 했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 이제 CDS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조금 네. 어려운 개념이긴 네. 합니다만 CDS라는 게 뭐냐면 얘가 손실이 날 때 손실된 만큼을 보험으로 갚아줄게. 저희 이제 9월 15일 날 리먼이 파산하거든요. 네. 리먼 브로더스가 딱 파산할 때 네. 그때 당시에 딱 이슈가 됐었던 그 기업이 네. 저 이제 그 리먼 브로더스는 파산하니까 인수를 시켜버렸고요. 네. 그래서 리먼은 그냥 파산을 시켜버렸고 네. AIG는 그때 당시 이제 AIG가 막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페드에서 네. 미국 중앙은행에서 800억 달러의 긴급 자금 지원을 해주게 돼요. 예, 그렇게 하면서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네. AIG도 휘청하는 모습인 거잖아요. 당장 이 네. 보험금 지급을 해줘야 되니까 네. AIG도 휘청을 하니까 이제 결국에는 FRB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네. 휘청하는 애가 지켜줄 수가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자기도 타격을 입어서. 그렇습니다. 예, 그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10,000명이 동시에 배를 째고 보증인까지 누워버리는 네. 그런 일이 한꺼번에 벌어진 게 금융위기입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뭐가 사라지는 거냐면 네. 진짜 AAA가 품귀, AAA라는 채권이 품귀가 일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서 준 건데 만들어서 주는 건 이제 없어졌죠. 네. 근데 문제가 유럽 재정위기가 털립니다. 네. 그러면서 원래 선진국이라고 했었던 그래도 AAA 받을 만한 애들 네. 그리스,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이 다 누워버려요. 네. 그러면 AAA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상대적으로 네. 덜 좀 모자란 애를 찾아야 되잖아요. 덜 모자란 애를 찾는데 보니까 이런 거죠. 구조적인 무역 흑자가 납니다. 구조적인 무역 흑자라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M만 하면 흑자 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역 흑자가 난다는 얘기는 계속 캐시를 벌어들인다는 얘기잖아요. 달러를. 그리고 재정도 물론 재정도 적자긴 합니다만 재정도 약간 문제긴 합니다만 다른 나라 대비로는 양호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좀 잘 이 상대 비교를 할 필요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투자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돈은 넘치는데 돈이 들어오면 사야 되는 게 펀드 매니저의 운명이잖아요. 그렇죠. 외환보유고가 전 세계에서 9위 수준입니다.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 얘기거든요. 사람으로 따지면 얘는 그래도 아주 방만하게 쓰지도 않고 저희 남유럽처럼 방만하게 쓰는 그런 낭만적인 애도 아니고 그리고 모아놓은 달러 저축도 있고 구조적으로 달러를 계속 벌어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하고 채권 투자를 하는 사람은 관점이 달라요.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은 배당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얘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들여야 그 비율만큼 제가 더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얘가 성장하든 성장하지 않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은 이자만 받는 겁니다. 채권자가 바라보는 시각은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얘가 파산할지 안 할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관점에서 딱 봤을 땐 구조적으로 달러를 벌어요. 모아놓은 돈 있어요. 방만하게 안 써요. 느낌이 망하진 않겠네. 망하진 않겠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대외적으로 시장이 흔들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국채를 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장이 막 흔들리는 국면에서 보시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밑으로 내리꽂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한테 다들 돈 빌려준다고 들어오면 너도 나도 저한테 돈 빌려준다고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빌리겠어요? 가장 금리 낮게 부르는 애한테 빌려주겠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바뀌는 거냐면 옛날에는 외국인들이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 팔고 채권 팝니다. 그럼 주가 빠지고 채권 금리 뛰겠죠. 그러면서 주식 팔고 채권 판 다음에 받은 원화를 다 팔고 달러를 사서 튀어나가요. 그럼 원화 가치가 폭락하면서 환율이 폭등할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주식을 파는데 채권을 삽니다. 그럼 주식을 팔고 그렇게 받은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나가는 애들도 있지만 우리나라 원화 채권을 사기 위해서 우리나라 원화를 사서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옛날처럼 환율이 툭툭 튀질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율이 보면 우리나라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 사이를 장기 횡보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2010년도 이후에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1,200원 너무 엄청 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1,100원에서 1,200원 뛴 건 7, 8%뛴 거잖아요. 그렇죠. 저기 터키 리라화라고 들어보셨죠? 터키 리라화는요. 1달러에 2014년도에 1달러에 1리라였어요. 지금 6리라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예전 남유럽 정도의 그런 국제적인 그 채권
채권 네. 투자 대상이 된다는 최적으로는 그 포트폴리오 그 등급의 포트폴리오 중에 이제 우리나라도 들어간다는 우리나라도 거죠. 예, 그렇죠. 이제 선진국 귀한 몸 대접을 귀하신 몸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죠. 네. 요거는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시장이 흔들리면 옛날엔 금리가 뛰었습니다. 네. 그럼 가계부채라는 뇌관을 건드려 버리게 되면서 네, 부동산이 폭락할 수가 있죠. 네. 그러면 대외 충격이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의 하락으로 바로 임계철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대외 충격이 찾아올 때 금리가 내려갑니다. 네. 가계부채가 옛날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거나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참 다행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라고 너무 생각할 수 신기하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하고 위상이 많이 바뀐 거죠. 예. 너무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말씀드렸던 위기가 세 개입니다. 일본 위기 말씀드렸고 요거하고 연계돼서 IMF 외환 위기 찾아온 거 말씀드렸고 요 뒤에 연결해서 유럽 재정 위기가 어떻게 우리나라 국채를 귀하신 몸으로 만들었는지.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유럽발 위기가 더 강하게 오면은 이 동네 채권을 아예 못 살 거 아니에요? 이 동네라고 하시면 유럽 동네에서 그렇죠. 유럽발로 위기가 오면 그렇죠. 그러면 미국 자금들이 그럼 동아시아 쪽에 채권을 그렇죠. 그 정도 살 수 있죠. 그렇죠. 이쪽으로 자금 유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일반적인 컨센서스로 갖고 있는 것들, 그 금리도 급등하고 원화 가치도 폭락할 거다. 그래서 지금 달러를 계속 사놔야겠다. 이게 지금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오히려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죠. 위기가 찾아왔었을 때는 원화는 어쨌든 달러 대비로는 약세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무리 귀하신 몸 대접을 받아도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달러는 초강세고요. 원화는 저기 이제 밑에 있는 저 말레이시아 링기트 이런 통화들보다는 강세긴 하지만 달러 대비로는 약세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원화 리스크를 중장기적으로 해지한다라고 하면 되게 중요하신 표현이 지금은 그럴 것이다라고 했는데 물론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마찬가지로 무역 흑자가 이제 안 돌아요. 쌈짓돈 다 썼어요. 그 다음에 재정도 안 좋아져요. 이러면 우리나라가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달러 투자라는 거는 긴 관점에서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복잡하다 진짜. 복잡하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뭐 달러 산다고 땡 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위기의 발원지가 어디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어떤 것이 안전자산으로 평가받느냐. 그리고 그것을 누가 인정해 주느냐. 그렇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디로 몰리냐. 이거에 따라서 위기의 뭐 원화 방향도 결정이 되는 거고. 달러는요. 달러 스마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2차 걸프전이 2003년도 4월에 일어나요. 저 잘 몰라요. 그때 시절에는 너무 어려가지고. 그 2003년도 3, 4월에 2차 걸프전이 있은 다음에 국제유가가 이제 쭉 뛰어 올라오면서 2005년, 6년, 7년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투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원자재를 빨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전 세계 원자재를 사들이기 시작을 하니까 유가가 올라가고요. 국제 유가가 그래서 2008년도에 어느 날 국제 유가가 1배럴에 145달러까지 갑니다. 그게 국제 유가의 역사상 제일 높은 점이었어요. 국제 유가도 그렇게 높고 원자재 가격도 굉장히 높고 중국 투자 성장도 워낙 강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부동산 가격도 오르니까 FRB에서도 미국 그 중앙은행에서도 굉장히 무섭죠. 일본이 옛날에 망가졌었던 그런 전례를 보면서 두려우니까 팍팍 올려주고 싶은데 그건 아니고 베이비 스텝으로 살짝 올렸는데 0.25씩 올렸는데 0.25씩 계속 올린 거죠. 그래서 0.25씩 이제 17차례 올려가지고 5.25까지 올렸는데 요거 5.25까지 올려놓고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시장이 이제 망가지더라. 그게 이제 2007년 말부터 찾아온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도 미국도 LTV를 일본처럼 120%까지 줬었나요? 아니 120%까지 주진 않았고요. 근데 이제 100% 준 것들도 있었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은 2003년 4년에 굉장히 많이 유행을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 LTV 100% 이런 대출들도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잖아요. 계약금을 넣어야 되는데 내 돈 10% 20% 이런 거 안 넣고 그냥 아예 100% 그냥 그걸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놓은 게 있었고 이 미국에서 되게 재밌었던 제도는 뭐냐면 이 MEW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익스트랙션 위드드로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집값이 오르면 오른 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 받아서 1억짜리 집을 샀는데 5천만 원이 올라요. 그러면은 은행을 찾아가면 5천만 원 대출을 더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그 미국 주택을 보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미국 주택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ATM이라고 합니다.
뭐냐면 이제 집값 오르면 돈 빼면 되니까 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소비를 늘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예,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 2005년, 6년, 7년에는 핵심이 됐던 게 중국의 투자 성장이었습니다. 네, 네. 그럼 중국의 자본이 모이게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중국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네. 그때 이제 조선주나 이런 쪽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성장도 굉장히 탄탄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 성장이 탄탄하게 나오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택 가격 오른 걸로 돈 빼먹고 주택 가격 오른 걸로 돈 빼먹고 이러면서 살았고 네. 무역 적자도 엄청나게 심했고 부시 행정부 하에서 재정 적자도 되게 심했습니다. 네. 그럼 이런 것들 삼박자가 딱 맞으니까 달러 가치가 약세로 갔었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견제를 하냐면 그때 당시 돌았던 얘기가 이제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위안화의 시대다. 내지는 유로화의 시대다. 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위안화가 그때 꾸준히 절상이 되면서 그걸 이제 맞닿아 가지고 원화가 먼저 절상으로 갔었던. 그래서 그때는 진짜 이머징의 전성 시대였고요. 네. 그때로 화려하게 수놓았던 나라들이 브릭스라고 아마 기억나실 네. 거예요. 뭐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완전 아작났었던 예,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브릭스 펀드 이런 거. 예, 금융위기 때 딱 이제 네. 그 다 박살나고 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달러를 대체하는 게 뭐 위안하다, 달러를 대체하는 게 유로화다라고 했는데 네. 2010년도에 유럽 재정위기 딱 터진 다음에 유로화 막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뭐 위안화가 막 흔들리고 있죠. 네. 그래서 달러에 도전했었던 세력들 네. 있잖아요. 엔화도 도전했었고 원유도 도전을 했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기 위안화, 네. 유로화 도전했었는데 다 하고 이제 무릎을 꿇었던. 네. 예, 그게 이제 30년 동안 역사를 보시면 아.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 담겨 있다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갔어? 아유. 아,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아, 그런 얘기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때 당시 미국하고는 좀 근본적으로 다른 게 네. 우리나라는 이렇게 대출이 워낙에 규제가 이제 네. 뭐 저기 DSR, DTI, LTV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처럼 그렇게 MLW처럼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그걸 다 대출화 해가지고 바로 돈을 쓰거나 이러긴 되게 좀 어려운 상황이죠. 평소에는 괜찮다가 버블이 딱 터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대출이 더 이상 그 연장이 안 되잖아요. 이제 달러를 막 공급할 때 너도 나도 달러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거든요. 근데 버블이 땅 터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네. 미국에서 다 달러 야 대출 갚아 연장 네. 안 해줘 이럴 거잖아요. 네. 그럼 저는 당장 달러를 사서 갚아야 되니까 만기 전에 예, 구해야죠. 예, 외환시장에 뛰어가네 다 줄을 쫙 서 있는 거죠. 네. 뭐야? 다 보니까 다 달러 대출 갚으러 오신 분들이죠. 네. 그럼 달러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합니다. 달러 가치가 툭 튀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완만하게 달러 가치가 떨어지다가 툭 튀어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럼 얘가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지다 툭 튀어 올라가니까 씩 하고 되게 좀 이렇게 아. 이 달러 스마일 맞습니다. 네, 네, 달러가 네. 쪼개는 그림이 나오죠. 네. 달러가 툭 튀어 올라갈 때는요. 네. 전 세계 자산 다 죽습니다. 그 달러라는 자산의 핵심은 위기가 찾아올 때 항상 튀어 올라가는 자산이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금이라는 건 안전자산이라고 하기엔 좀 어렵고요. 네. 종이화폐하고 이제 딱 이게 맞물려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달러가 타락하는 거에 굉장히 그걸 눈여겨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경기가 되면 금 가격이 떨어진다. 금 가격이 오른다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네. 불경기였던 2016년에 보면 금 가격이 온스당 1,000불까지 떨어져요. 아. 이게 그리고 금융위기 때도 보면은 네. 초반에는 금 가격이 훅 떨어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신용경색이라고 해서 너도 나도 서로를 안 믿어요. 네. 그럼 대출이 안 되니까 전 시중에 돈이 안 돌잖아요. 네. 달러가 안 돕니다. 네. 그럼 달러 가치가 튀겠죠. 네. 돈이 안 도니까 종이돈이 귀해지면서 금 네. 가격이 하락을 해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 때 초반에는 금 가격이 훅 떨어졌거든요. 네. 근데 금 가격이 그럼 그 다음에 왜 올랐냐? 딱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양적 완화 할게요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아. 양적 완화라는 건 뭐냐면 달러를 들이붓는 거죠. 네. 중앙은행이 직접 달러를 들이붓죠. 네. 그랬더니 금 가격이 번쩍 눈을 뜹니다. 네. 그래서 금 가격이 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네. 금이라는 거는 뭐 시장이 흔들린다 이런 것들보다는 네. 종이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흔들린다라는 점에다가 초점을 두고 보시면 금 가격을 체크하실 때는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네. 이제 위기에는 금이다. 네. 또 이제 IMF 때 금 모으기 운동 이런 네, 게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그냥 금은 금이고 네. 달러가 타락하냐, 아니 네. 달러가 네. 금리를 많이 주냐, 그냥 여기에 달려 있다. 이걸 한번 올해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네. 달러도 튀고 금도 튀었거든요. 네. 근데 잘 보시면 금 가격이 올해 초에 온스당 1250불 정도 했는데 네. 지금 1500불 정도 해요. 네. 근데 달러도 강세로 갔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어떤 돈보다도 네. 달러가 강세였다는 겁니다. 그 어떤 종이돈 중에서도 네. 달러가 강세였고요. 네. 종이돈의 왕은 달러였고 네.
그 달러마저도 사실은 타락한 애인데 네. 다른 애들이 더 많이 타락해가지고 맛이 가서 네. 달러가 강세였고 네. 달러도 기준금리를 3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네. 절대적으로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했던 이 달러도 네. 절대적인 기준에서는 금 대비 밑이었다는 네. 얘기가 네. 되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금하고 달러가 동시에 강세로 가는 네. 그러니까 원화, 달러, 금인데 원화 네. 대비해서 금은 훨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예, 이제 이런 구조로 좀 한번 해석을 해보시는 것도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기가 네. 찾아오면 네. 달러 강세가 되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달러를 풀어가지고 문제를 네. 해결하려고 하면 네. 원화가 밑에 깔리고 달러가 가운데 깔리고 네. 달러를 푸니까 그 대비로 금이 위에 올라오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 원화 대비 금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네. 높아질 수 있는 예, 그런 점을 좀 눈여겨 보실 수가 있죠. 우리나라가 이제 그 수출 성장이 내년에 쉽지 않을 거거든요. 네. 아마 중국 쪽에서 뭐랄까요 나자빠지는 그런 세력들이 있어서 조금 이제 반도체 경기가 조금 나아질 것이다 내년에는 네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요번에 마이크론 실적 나오면서 좀 네. 얘기가 되긴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렇다라고 해도 네. 무역 전쟁하고 환율 전쟁의 영향을 이렇게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네네. 우리나라가 수출로 강하게 성장을 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G2N이나 이런 데서 너네 뭘로 성장했으면 수출 엄청 했어요라고 하는 게 아. 지금은 자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 성장이 상당히 어렵다라고 하면 네. 내수로 성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내수 성장을 하려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재정 정책을 써가지고 네. 재정 지출을 늘려야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지금 이 분위기에서 기준금리 인하하고 재정 지출 늘린다고 하면은 네. 집값이 더 뛸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주는 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네. 수도권 부동산에 대해서 핀셋 규제가 들어가 버리는 여기를 먼저 묶어버리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뺏는 네. 그러니까 당근과 채찍 네. 그래서 채찍을 먼저 딱 때리고 네. 여기를 잠재운 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는 네. 예, 그런 형태의 어떤 포석이 아닌가 생각도 좀 해요. 그래서 이 내수로 돌아섰을 땐 결국엔 원화 강세가 나타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다만 그 우리나라가 빠르게 내수로 전환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제 조금 시간을 끌면서 내수 전환을 좀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떤 이슈가 있는 거냐면 성장이 미국 쪽으로만 강하게 쏠려 있지 않습니까? 네. 성장이 미국으로만 강하게 쏠려 있으면 네. 전 세계 돈이 미국으로 몰리게 돼요. 네. 그럼 달러 강세 기조가 안 풀립니다.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전 세계라는 이 비행선이 네. 딱 하나의 엔진으로 날아다니는 거거든요. 네. 미국이라는 엔진으로. 네. 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비행기선이 안정적으로 날아다니기 위해서는 한쪽 엔진도 있어야 되지만 네. 다른 쪽 엔진도 세야 되잖아요. 네. 한쪽 엔진만 세면 비행기 이렇게 날아갈 거예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지금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만 좋고 나머지는 다 박살이 나 있는 이제 네.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이후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이나 이런 쪽이 좀 접점을 찾게 되면은 미국 쪽에 있는 성장이 조금은 좀 위축이 되고 네. 위축된다기보다는 슬로우 다운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쿨다운이라는 말씀이 네. 나을 것 같아요. 쿨다운이 되고 오히려 이제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현재는 좀 많이 뭐 속된 말로 쩔어 있다. 네. 예, 쩔어 있는 그런 국가들의 성장이 올라오는 그래서 네.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이제 비행이 가능한 그런 그림이 나타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좀 합니다. 미국도 금리 인하 기조로 돌아서게 됐고. 예. 저는 내년에 추가 인하를 좀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 미국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해야 네. 중국도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상태에서 중국 혼자 금리 인하를 하면 네. 미국 금리는 높은데 중국 금리가 낮잖아요. 네. 그리고 성장이 미국이 세고 중국이 약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국에서 돈이 빠집니다. 네. 그럼 중국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 팔고 네. 그렇게 받은 위안화 팔고 달러 네. 사서 돌아가죠. 그럼 중국에서는 자본 유출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중국 채권은 안전자산이 아닌가요? 중국 국채는 지금 현재는 안전자산 대접을 받기는 해요. 네. 근데 일단은 중국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네. 기업들이 네. 달러 표시 채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외채가 많아요. 달러 표시 채권이 많다는 건 중국의 기업들이 예. 외채가 많다. 예, 중국 기업들이 외채가 많다는 건 이런 의미로 네. 보시면 돼요. 1,000달러 대출을 받았습니다. 네. 1,000달러를 대출 받아서 얘를 1달러에 1,000원씩 해서 네. 100만 원으로 환전한 다음에 네. 어디 공장을 샀어요. 네. 1년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갚으래요.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공장을 팔고 100만 원을 받은 다음에 네. 얘로 1,000달러를 사서 갚으면 되는데 네. 환율이 10,000원이 된 거예요. 1달러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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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10분의 1도 못 사잖아요. 네. 이 얘기는 뭐냐면 달러가 강세로 가면은 네. 달러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안전 자리에서 부채가 그냥, 증가합니다. 네. 그냥 쭉쭉 늘게 되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위안화가 막 약세로 가게 되면은 네. 중국의 기업들이 투자를 늘리거나 언감생시 꿈도 못 꿉니다. 이렇게 되면. 아. 그래서 실제로 미국이 어느 정도는 금리를 인하를 해줘야 이자를 겁나 내야 되는 그렇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원금부터 일단 늘어나는 네. 거잖아요. 이자도 늘어날 뿐 아니라 네. 이자도 어차피 달러로 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금리를 좀 인하를 해줘야
중국도 숨을 쉴 수 있는 룸이 생기면서 네. 중국도 내수 부양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금리 잡고 있는 게 미국이 네. 중국 목숨줄 쥐고 있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사실 올해도 보시면 네. 중국이 되게 힘들었던 게 올해 8월 달에 중국 위안화 절하되고 난리도 아니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때 그 난리를 갖다가 봉합시켜 준 게 뭐냐면 미국이 3차례 기준금리를 인하해 주죠. 네. 저희는 보험적 금리 인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그게 되면서 지금 이제 뭐 씻은 듯이 나왔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네. 게 이제 이런 관점에서 해석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가 어마어마하네요. 그 진짜. 보면은 금리를 볼 때 그 미국 기준금리를 봐요 다. 네. 미국 기준금리 그래서 페드에서 그래서 45일에 한 번씩 하는 그 기준금리 인상 인하 회의가 네. 그래서 전 세계에 가장 큰 파급 효과를 주는 겁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네. 우리가 이제 이 스토리가 만약에 맞다면 네. 먼저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할 때 수혜를 받는 자산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근데 보면은 어떤 자산이 있냐면 금이라는 자산은 네. 실물화폐의 대표예요. 네. 종이화폐하고 경쟁을 하는데요. 네. 종이화폐하고 실물화폐의 차이점은 뭐냐면 종이화폐는 이자를 주는데 네. 금은 이자가 없어요. 없죠. 자, 그럼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네. 종이화폐의 매력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금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거죠. 네. 금이 누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종이화폐가 강해지는 겁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네. 얘는 가만히 있는데 종이화폐의 가치가 내려오게 되죠. 네. 네. 그러면 1달러에 예를 들어 금 1온스에 1000달러였다고 네. 하면 종이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네. 1온스에 1500불 이렇게 금 가격이 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미국이 금리 인하와 같은 통화 완화를 추가로 하게 됐었을 때 네. 종이화폐의 대표인 달러의 가치가 네. 금 대비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네. 금 가격이 다시 한번 모멘텀을 받을 것이다. 네. 올해 금 가격이 뛴 것도 5월 말부터 뛰어요. 네. 왜 뛰었냐면 그때부터 보험적 금리 인하에 대한 네. 언급을 했었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반대로 그냥 원화로 보면 네. 그 우리 원화도 절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죠. 그렇게 보면 원화 대비 금 가격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되게 좋은 지적이세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좀 보셔야 되냐면 네. 우리나라도 그러면은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라면 우리나라도 그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우리도 이제 기준금리를 좀 인하하게 되는 부분이 네. 생기겠죠. 그럼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그렇게 금 가격 뛰는 것만큼 그렇게 상대적으로 강하게 뛰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만하게 떨어지지만 금 가격은 쭉쭉 밀어 올리는 그런 이슈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내년에 좀 눈여겨 보셔야 될 자산 중에 1번이 좀 금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주식이나 아니면 중국 주식이나 되게 부진할 수밖에 없는 주식이다라고 네.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뭐 물론 부침은 조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침은 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내년도 하반기나 조금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네. 이 둘이 한번 다시 한번 좀 좋아지는 그런 그림.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쪽의 경기 부양이나 네. 그다음 우리나라 쪽에서도 경기 부양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네. 참 한참 동안 소외돼서 네. 박스피라는 오명을 받았었던 이제 그렇죠. 우리나라 쪽에서도 조금 좀 매기가 좀 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우리는 항상 지금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미국 주식만 사면 된다. 우리나라나 중국 주식은 안 되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죠. 그 패턴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숨통을 열어주게 되면은 네. 중국의 숨통을 열어주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위안화 절상을 받아들이면서 내수 성장 쪽으로 움직이게 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게 됐었을 때는 중국도 죽을 줄 알았는데 옥지어서 죽을 줄 알았는데 이게 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성장이 계속 이제 사람들은 항상 미래를 프로젝션합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계속 이렇게 될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뛰잖아요. 네. 그럼 살짝 뛰어오르는 것 같지만 네. 미래를 프로젝션했기 때문에 우리는 요 밑을 프로젝션한 거잖아요. 네. 금융시장은 뛰었어 하면 와 하고 올라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시장이 이게 좀 뭐랄까요 이제 쩔어 있었던 그런 네, 부분들이 네. 되돌려지는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됐었을 때는 우리가 뭐 저 주식은 영원히 못 올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어떤 좀 뭐랄까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교육 중심이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네, 네. 경우도.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이렇게 좀 고전하는 면이 좀 강한데 네. 이런 쪽도 좀 한번 다시 기회를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네네. 부침은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주식을 사야 된다. 네, 먼저 그런 얘기라고 좀 소외됐던 것들도 좀 한번 눈여겨 보셔라.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머징 쪽 주식, 그다음에 네. 이제 금, 그다음에 이제 뭐 중장적인 관점에서 달러를 쟁이는 것들. 이머징. 네, 네.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올라오지 못했었던 네. 자산인데요. 이제 이머징 쪽에 한번 좀
물론 이 부침이라는 거는 네. 이머징이라는 거는 떨어질 땐 좀 크게 떨어지는 네, 경우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아마 한두 차례는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좀 뒤로 봤을 때는 성장의 주도권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성장은 이렇게 기울어져서 네. 미국만 이렇게 떠서 이렇게 네, 가고 네, 있으면 이제는 이게 쿨다운 되면서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춰줘야 네. 되거든요. 그러려면 이머징 쪽의 성장이 좀 올라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네. 내 자산을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자산 간의 분산을 많이 쓰세요. 주식하고 채권을 분산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네. 주식하고 예금 자산으로 분산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 달러나 금을 말씀드리면서 어떤 걸 말씀드린 거냐면 자산 간의 분산도 중요하지만 통화의 분산도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그래서 원화하고 달러하고도 분산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내 포트폴리오에 대한 시점 분산도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산 분산, 통화 분산, 시점 분산도 필요한데 이 시점 분산이라는 게 뭐냐면 달러라든지 금을 이제 생각 접근하실 때 와 그러면 달러를 뭐 몇 천만 원씩 사야 돼 이게 아니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예를 들어 저축 아니면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뭐 10%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20만 원씩이라도 달러를 조금씩 사재끼는 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엔 달러라는 자산에 투자하는 컨셉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걔가 내 포트폴리오가 망가지는 걸 버텨주는 하나의 버팀목이 된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럼 달러는 언제 사야 되냐? 위기가 찾아오기 전날 사야 돼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그 전까지는 계속 성장하는 자산에 그렇죠. 넣어놨다가 딱 위기가 찾아오기 전날 다 팔고 달러 딱 이렇게. 근데 이제 그게 가능하냐? 그건 이제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 생명보험을 다치기 전에 보험 가입한 다치기 전날 보험을 가입한다라는 그런 컨셉하고 똑같으니까 불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넌센스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결국에는 달마다 조금씩 이제 언제 찾아올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에 내년만 보면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고 하면 달러라는 게 의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언젠가 찾아올지 모르는 그 위기를 대비한다라고 하면 달러를 조금씩 사서 쟁여놓는 거는 저는 굉장히 훌륭한 시점 분산이자 통화 분산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달러 투자는 아까 이제 장기라는 말씀을 계속 강조해드렸던 이유가 긴 관점에서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위험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을 하시고 적립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아까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95년도 4월에 엔화를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의 관성입니다. 10년의 관성, 엔화는 절상될 수밖에 없어라고 했는데 걔가 돌아서는 걸 보셨잖아요. 10년의 관성 중에 뭐가 있냐면 2005년도 7월 22일부터요. 중국 위안화가 절상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2005년도 7월 22일부터 언제까지 절상이 되냐면 2015년도 8월 11일까지 절상이 돼요. 10년 동안. 얘도 10년의 관성이죠. 그러다가 지금 위안화 절하된다고 난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은 달러라는 것도 우리 마음속에는요. 최근 몇 년간을 보면서 달러는 강세로 갈 수밖에 없어라는 그런 관념을 좀 갖고 있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언제 돌아설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뭐 글쎄요. 조금 좀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내년이나 내후년을 볼 때 되게 좀 중요한 컨셉은 항상 정반합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무역전쟁이나 환율전쟁 같은 이슈들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럼 다 결국엔 다 파이도 다 쪼그라들고 다 죽을 것 같으면 그래서 미국도 똑같습니다. 중국 흔들리고 다른 나라 다 이머징 국가들 흔들리니까 미국 경기도 흔들릴 것 같아서 금리를 낮춰주잖아요. 미국 경기가 좋은데도 금리를 낮춘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에는 긴 관점에서 봤었을 때 이런 반작용들이 나타나면 새롭게 어떤 공조라고 해야 될까요? 합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공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가게 돼요. 그러면은 갈등이 나타날 때 가장 많이 쩔어 있었던 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대한 눈을 좀 이렇게 그런 데 한번 좀 눈요기라는 표현을 그렇고 뭐 좀 이제 눈길을 좀 두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항상 뭐 영원한 자산 중에서 영원한 것은 없다. 2001년도를 되새겨 보면 2001년도에 원달러 환율이 제 기억에 1,300원 정도 했어요. 근데 1,300원에서 2001년도에 1,300원이었는데 2007년도 10월 달에 900원까지 환율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2001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보면은 1,300원에서 900원까지 떨어지는데 계속 달러가 떨어진 겁니다. 달러 가치 계속 내려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외로운 싸움이냐면 코스피는 날아가죠. 전 세계 주식이 날아가요. 하늘로. 다 올라가는데 옆에 사람들 다 부자 됐구나. 다 행복해 하는데 저만 계속 6년째 쩔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그래서 컨트레리언 이제 뭐냐면 반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되게 외로운 싸움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견디잖아요. 그리고 신문 보면은 달러의 시대는 끝났다 이런 신문 기사가 나오면 그리고 코스피 막 2,000 넘었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 아 이건
이런 느낌이 들면 이제 그때부터 뭘 하냐면 달러를 다 팔고 이제 코스피를 사다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금융위기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달러 투자를 그러니까 어떤 하나에만 계속 쏠아놓고 투자를 하면은 네. 기다리기가 어려워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그 이런 네. 거죠. 우리 부동산도 그렇잖아요. 우리 네. 부동산 아니야, 네. 주식이야. 부동산 아니야, 주식이야. 네. 부동산 아니야. 이거 계속 하다가 부동산 막 이렇게 가는데 내 거는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외롭잖아요. 네. 외로운 싸움이라서. 춥고. 예. 저는 그래서 이제 달러만 투자하시거나 이거 물론 네.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저는 개인적인 전략이 되실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거를 과연 이제 일반 사람들 그래서 풋옵션은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락에 배팅하면서 그냥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그게 그 역사적으로 보면 상승은 길고 하락은 임팩트가 있고 강렬하지만 짧아요.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상승은 이렇게 가다가 훅 상승 가다가 훅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 요 긴 기간을 견뎌야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개 자산 중에서 네. 달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포트폴리오 보험처럼 좀 끼워서 네. 네, 한번 해보시면 어떤가. 여러분들이 내년도 얘기를 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쭉 뭔가 하더라도 예, 나눠서 조금씩 다 갖고 있는 게 네. 예, 정신 건강에도 좋고 네. 내 자산 건강에도 네. 좋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내년의 컨셉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네. 긴 관점에서 네. 포트폴리오 운용하시는 건 어떻게 하시는 네. 게 좋은지 네.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오건영 자자님 모시고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